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의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문화사회정책부 홍상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노사정위원회가 1년여 만에 대타협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5일 오전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공식 선포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1년여간 논의가 이어진 끝에 가까스로 노사정이 개선안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를 해고하는 일반 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의 조항을 두고 막판까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고용 문제로 인해 노사정이 투자 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회 통과를 남겨둔 합의안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일단 별도의 입법 청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도 포함이 됐는데 좀 합의문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13일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고 또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했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새누리당이 법안에 포함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대타협 합의문을 보면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문제, 또 파견 업종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 노동조합 차별 신청 대리권의 문제는 공동실체 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에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 근로자법 개정안을 보면요. 비정규직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서는 55살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부문 역시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을 때 노조가 대신 회사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인 노동조합 차별 신청권은 새누리당 법안에 빠져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잘못됐다는 건데요. 새누리당의 발의안을 보면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을 8시간 이내는 기본급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기본급의 100%를 주도록 규정했죠. 한국노총은 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의 100%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노사정에서도 합의한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하한선도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90%였던 것을 이 개정안을 보면 최저임금의 80%로 낮춰놔서 오히려 실업급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주장을 낸 데 대해 이 새누리당이 아닌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먼저 하고 나중에 노사정에서 세부 사항이 합의되거나 협의되면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장관은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 파견 근로 확대도 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고용 형태의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10월 하순까지 노사정의 후속 논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대안이 나오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노사정 논의 갈등에서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논의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 야당과 민주노총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발표된 합의문 내용을 보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이 청년 취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하는데요. 취업규칙 변경이나 비정규직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나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합의문에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발표된 합의문에 대해서 여야가 각자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야 입장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죠?
네, 지금 보면 노동개혁의 공은 노사정에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쟁점이었던 일반 해고 또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정에서 협의를 거쳐서 일단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의제들은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에 환영하면서 사실 정부가 준비하고 있었던 법안 5개를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여야 지도부 사이의 협상 문제라면서 환노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법안을 부정 출발이라면서 이 대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지난 1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은 재계에는 속이 꽉 찬 수석 종합 선물 세트를 또 노동계에는 빈 선물 상자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양당의 노동관계법 특위를 통합해서 국회 특위를 설치하자 이렇게 새누리당의 실무협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정의당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특히 노동계가 반발하는 대로 기간제 기간 연장, 또 파견제는 노사정이 합의해서 중장기 과제로 제도화하기로 한 것인데 새누리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발의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정진우 원내대표는 일반해고 도입, 또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가이드라인,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새정치연합, 정의당은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정부 여당은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환노위에서 치열한 여야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환노위 구성을 보면 여당에 불리합니다. 환노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소속 김영주 의원입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출신이고 한정혜 의원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냈습니다. 또 야당 간사인 이인영, 우원식, 장하나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계를 대변해온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소속돼 있죠. 이분은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 또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전문가입니다. 이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최봉홍 의원, 또 간사인 권성동 의원 정도가 검사 출신으로 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에서 활동한 정도입니다. 원내 지도부 간 타협을 하거나 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해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가면 여야 간 대립이 극대화해서 파행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환노위 내에서 논의조차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나라꽃 무궁화 콘텐츠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유라시아 친선특급 20일간의 기록과 뉴스 속보, 노사정, 대타협, 잠정 합의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어린이 단편 동화집 평화는 어디에서 오나요에 실려있는 국경을 없애자 편을 보면 사이좋은 잔디나라와 숲나라는 국경을 없애고 언제든 서로 오가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반란을 일으킨 두 나라의 경찰대장은 왕이 되었고 힘을 갖기 위해 상대방 나라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립니다. 나쁜 왕들은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시민들에 의해 실패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화지만 서로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새삼 느끼게 하는데요. 이러한 소통과 교류를 유라시아 횡단 철도를 통해 이뤄낸 유라시아 친선 특급에 대한 내용을 담았던 YTN 스페셜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스페셜은 광복 70주년, 한러스교 25주년 기념으로 유라시아 친선특급 20일간의 기록을 3부작으로 기획, 방송했습니다. 지난주로 3부작이 모두 마쳤는데 오늘은 그동안 방송되었던 1, 2, 3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부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단원들이 첫 대면을 하는 장면으로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대식을 하고 인천공항에서 열차 탑승지로 향하는 모습에서 시작한다는 기분 좋은 떨림과 설렘을 단원들의 인터뷰나 화면을 통해 잘 보여주었습니다. 단원들은 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팀과 베이징역으로 가는 팀으로 나누어 출발했습니다. 실질적인 출발지가 우리나라가 되지 못하는 화면을 보면서 평소에는 절감하지 못했던 분단의 안타까운 현실에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다시금 깊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부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봤던 점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최재형의 고택과 독립운동가 이상설 유허비를 방문했던 장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숙연해지고 뭉클하게 했는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부는 철도를 타고 이동하면서 방문한 도시에 서 있었던 할러 대학생들의 어울림 한마당과 유라시아 친선 대축제, 그리고 노동광장에서 열린 한국의 맛 행사와 한국 영화 특별전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2부는 각 도시에서 서로 만나 교류한 문화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화면을 따라가다 보면 열차가 달리면서 내는 덜컹거리는 소리나 열차 내의 모습, 열차 밖 비오는 모습이나 도시의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주어 나도 같이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몰입하며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3부는 지난주 베를린에서 부르는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여정을 담았습니다. 모스크바와 바르샤바를 거쳐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 야외 특별 공연인 통일기원 음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긴 여정의 마지막이어서인지 그곳에서 듣는 그리운 금강산은 비록 화면을 통해서지만 저에게도 진한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공연은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대형 태극기가 펼쳐지며 마무리되었고 친선 단원들은 우리나라로 돌아와 도라산역에서 해단식을 가지는 것으로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렇듯 3부작이었던 유라시아 친선특급 20일간의 기록은 각 회마다 여행의 일정과 도시의 색깔, 특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들과 공감하며 우정을 나누고 문화를 교류했던 친선 단원들의 모습을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함께하며 이를 기록하고 제작한 제작진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9월 13일 오후 8시 30분경에는 노사정이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뉴스 속보가 있었습니다. 속보를 통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타 방송이 8시 뉴스 말미에 이를 잠시 소개하거나 보도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브리핑 전문을 끝까지 들을 수 있어 YTN이 가지는 뉴스 전문 채널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2명의 앵커가 박성호 경제전문 기자와 함께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날 합의의 의미나 합의가 이뤄지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뉴스 속보가 단순히 이를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한층 높여준 점도 좋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YTN 뉴스 속보,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화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자막이나 정보 제공이 부족한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 연예계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앵커백 화면으로 태연, 백현의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 수백 대 밀수하려다 적발이라는 다른 자막이 4초간 표기돼 두 사람이 몰카를 밀수한 것으로 오인됐습니다. 곧 잘못 나온 배꼽 자막은 사라지고 태연, 백현, 결별설, 암살 해외 흥행이라는 자막이 나왔지만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문 1차 관문 통과했지만 산 넘어 산이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모임인 민진모를 자막으로 표기했고 기사에서도 민진모라고 언급했는데 기자 멘트에서는 약어가 아닌 정식 명칭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블랙박스 장착 지원 사업 엉망이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기자는 비슷한 가격대 다른 블랙박스의 선명도와는 대조적입니다 라고 멘트했습니다. 그러나 본 내용을 알려주는 비교 화면이 없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용을 공감하기 힘들고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뉴스큐 일부에서는 긴급하게 다뤘던 부평역 사고 현장을 다시 연결해 보도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다만 라이브로 전달하면서 이전 사고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좋았지만 우측 상단 자막에 라이브 표시가 있어서 자칫 현장에서 지금 또 일어나는 상황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영상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앞두고 문자 메시지 사고 조심이라는 기사에서 매년 연휴를 앞두고 문자 메시지 사고가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늘 나오는 기사이고 그래도 시청자들은 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실제 범죄에 이용되는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제공한 것은 적절했다는 시청자 격려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1인 미디어 시대의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세상은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나 제작자가 되고 출연자도 되며 기자도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한국이 IT 최강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은 83%이며 10명 중 8명 이상이 소유하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정보의 송신자이자 수신자 구조로 진화된 것입니다. 개인이 정보를 생산, 가공하고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선이 없어져서 일방향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미디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는 시시각각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이슈를 개인이 직접 발굴해서 전파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돌발적인 사건 현장의 결정적인 영상 장면과 시민들의 뉴스 제보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신문은 모든 시민이 기자라는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시민 저널리즘은 시민과 언론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단순히 뉴스 전달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통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법도 이끌어냄으로써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실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접근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민 저널리즘은 소외된 시민을 참여시켜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시민 역할을 정대시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전문적 직업의 다양성이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객관성과 중립성이 결여되기도 하며 무분별한 시민 기자의 자질 문제가 역기능 요소도 되기도 합니다. 시민 기자는 정식으로 저널리즘 교육을 받은 전문 기자와는 구별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기자의 기사가 타인의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과 보상 문제 등 법적 윤리적 쟁점에 봉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민 기자의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성에 의존한다면 그만큼 위험성이 뒤따릅니다. 각 언론사의 가이드라인이나 윤리 강령, 그리고 편집 기준과 검증 단계, 자율적 심의 규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시민 저널리즘 도입의 양적인 전가에 따라 장점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 미디어 센터와 각 언론사는 시민 기자들의 미디어 교육 확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된다면 시민 참여 저널리즘은 언론의 공익성 확대와 성숙된 민주주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